성보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물리학 분야 수업을 맡은 김범수 선생님입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만나게 되어 좀 아쉽습니다. 1학년 2반의 담임교사이기도 하니 학교에 오시면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동영상 강의를 잘 들으셨나요? 이제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세부 학습 내용을 보충해 봅시다. 먼저 대단원의 명칭은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우주 초기부터 원소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원소로부터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12페이지의 생각열기를 봅시다. 맛있는 사과파이가 있습니다. 커즈머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사과파이를 만들려면 무려 우주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좀 오버인 듯 싶지만 사과파이의 재료는 여러 물질로 그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가 생성되어야 원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활동하기란에 간단히 요약해서 적어봅시다. 원소는 우주의 탄생과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다. 다 적으셨나요? 그럼 이제 그 이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다음 쪽을 보시면 두 과학자가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주의 크기에 대한 셰플리와 커티스의 논쟁이라고 하네요. 먼저 셰플리는 우리 은하 또는 갤럭시가 우주의 전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천체들은 모두 우리 은하 안에 있다. 즉, 우주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나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은하의 크기를 알게 되고 우리 은하의 범위 밖에 또 다른 천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커티스가 말한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 내에 일개 성운이 아니라 별개의 은하였던 것이죠. 이 논쟁에서는 커티스가 일단 승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아직도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 조금 더 전의 얘기입니다. 14페이지 아래 해보기를 볼까요? 그림 가와 나를 서로 비교해 봅시다. 가는 시간이 지나도 우주의 전체 크기가 일정하고 나는 크기가 팽창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은하 사이의 거리는 가에서는 변하지 않고 나에서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우주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의 우주는 현재 상태가 유지됩니다. 반면 나에서는 우주의 부피가 시간에 따라 팽창하며 밀도는 감소합니다. 밀도의 식을 기억하시나요? 질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하므로 부피 분의 질량값인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제 우주의 생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천문학자 허블이 은하 내 별들의 적색 편이 일명 레드 시프트를 측정하여 천체 사이가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통해 우주는 팽창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배경에는 빛의 도플러 효과, 적색 편의의 정도에 따른 별 사이의 후퇴 속도 등 어려운 개념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배울 예정입니다. 우주가 팽창했으므로 팽창하기 전에는 우주가 더 작았겠네요. 아무튼 팽창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면 모든 물질 및 에너지가 한 점에 모였던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시작되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폭발의 결과로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고 하면 아주 논리적인 설명이 되죠. 이를 빅뱅 또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대폭발의 결과로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고 기본 입자가 결합하여 물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볼까요?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여 알게 된 사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제안된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재밌네요. 맛있는 건 포도빵인데요. 밀가루 반죽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오븐에 넣으면 빵은 부풀면서 맛있게 익게 됩니다.
마치 우주가 팽창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건포도는 우주 속에 있는 천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팽창하면서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주가 팽창하는 예시를 생활 속에서 찾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풍선의 표면에 점을 찍고 바람을 불어넣어서 더 크게 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풍선이 우주가 되고 풍선 표면에 찍힌 점이 천체가 되는 것이죠. 그럼 풍선이 팽창함에 따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다음 쪽을 넘어가면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기까지 여러 과학자들이 주장했던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가모프와 호일의 의견 대립인데요. 17쪽의 분석 및 정리에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허블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허블은 관측을 통해 외부 은하의 거리와 그 후퇴 속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은하로부터 더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죠. 이 현상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야 가능한 현상입니다. 앞에서 들었던 예와 같이 풍선 위에 점을 찍고 불어보면 비슷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가모프와 호일이 주장한 우주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가운데 그림은 팽창하기 전 우주에 은하가 12개 정도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가모프의 우주 모형은 그의 주장에 의하면 빅뱅 직후의 물질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합니다. 따라서 12개 정도의 은하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그려야 합니다.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우주의 밀도가 감소합니다. 반면 오른쪽 호일의 우주 모형은 빅뱅 이후에도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 우주의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우주가 팽창한 정도에 맞게 더 많은 은하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12개보다 많이 있겠죠. 적당히 그림을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봅시다. 공통점은 우주가 팽창한다입니다. 이는 두 주장이 모두 허블의 관측 이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은 빅뱅 이후에도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여부에 따라 가모프는 생기지 않으므로 우주의 밀도 감소, 호일은 빅뱅 후에도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어 밀도가 유지된다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펜지오스와 윌슨이 발견한 빅뱅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통신 실험을 통해 측정한 전파가 우주의 전 영역에서 관측된다는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자 사이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빅뱅 이후에도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가입니다. 이 단원을 마칠 때쯤에는 그 답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서 본격적으로 빅뱅 이후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다시 원자핵과 전자로, 그중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습니다. 끝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세 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전자와 쿼크가 기본 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계별로 빅뱅 이후의 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로 빅뱅 이후 쿼크와 전자 같은 기본 입자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로 쿼크끼리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 형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빅뱅 후 약 3분이 지났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었으며 이미 형성된 수소 원자핵과의 비율이 3대 1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38만 년 후 이렇게 만들어진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각각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원자인 수소와 헬륨이 중력에 의해 모여들어 별과 은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8쪽과 19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0번 빅뱅 1번 빅뱅 직후 쿼크와 전자 같은 기본 입자의 생성 2번
약 1초 후 쿼크의 결합으로 인한 중성자와 양성자 생성, 수소원자 핵 생성. 3번 약 3분 후 중성자와 양성자의 결합으로 인한 헬륨 원자 핵 생성. 4번 약 38만 년 후 전자와 원자 핵과의 결합으로 인한 중성 원자의 생성. 이렇게 4단계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기도 대략적으로 기억하세요. 19쪽 통합자료실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중성 원자가 생긴 때, 즉 약 38만 년 전에 퍼져나간 빛이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되는 전파 신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은 쿼크, 양성자, 헬륨 원자 핵, 수소 원자 순입니다. 2번은 이번 주 과제로 내겠습니다. 이미 다룬 내용이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주에서 오는 빛에 대한 스펙트럼에 대해 알아봅시다. 스펙트럼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스펙트럼의 예를 들자면 햇빛을 프리즘이나 물방울에 통과시켜 무지개빛깔의 띠가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빛이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파장이란 파동 한 주기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빛도 일종의 파동, 전자기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빛의 스펙트럼은 크게 연속 스펙트럼과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백열전구처럼 열에 의해 생기는 빛은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태양의 수소핵 융합에너지에 의한 빛인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무지개득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특정 기체를 통과했을 때 기체의 특성에 따라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체의 온도가 높을 때에는 방출 선 스펙트럼, 낮을 때에는 흡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말할 때에는 방출 선 스펙트럼을 의미합니다. 대개 별의 표면에는 별을 둘러싼 저온의 대기가 있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연속 스펙트럼인 것처럼 보이는 햇빛, 즉 태양의 스펙트럼도 정밀한 분광기로 보면 실은 약간의 검은 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소와 헬륨으로 된 태양의 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와 굵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이 3대 1이었다. 이런 사실이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은 마치 우리가 지문을 통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탐구 활동을 통해 스펙트럼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분광기는 빛을 나누는 장치라는 뜻으로 일종의 작고 정밀한 프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열전구의 빛은 연속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체 방전관, 특정 기체를 넣고 유리관 등에 밀봉한 관입니다. 형광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형광등 속에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기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체 방전관에서 빛이 날 때에는 백열전구와 달리 특정 파장의 빛이 방출이 되는 선 스펙트럼의 형태이고 파장에 따른 독특한 빛을 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네온 같은 경우 붉은색 계통입니다. 네온 사인 등을 아시죠? 왜 특정 파장의 빛을 내는가에 대해서는 2학년 물리학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우주 전역에서 관측되는 가장 많이 있는 원소는 당연히 수소와 헬륨입니다. 빅뱅 초기의 원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빅뱅 이후 생기는 또 다른 원소들의 이야기는 바로 다음 단원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빅뱅 우주론과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다음 목차에 있는 문제 풀이와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